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부부. 사이코패스는 냉담하고 충동적이고 무감각하며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전혀 느끼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는 망상이나 비이성적 상태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정신질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자 폴 바이악과 로버트 헤어에 따르면 전체 계책원에서 사이코패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론적으로는 100명을 만나면 그중 1명은 사이코패스란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 강간 등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범죄자 사이코패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감정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사회의 법칙과 타협해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젯밤 근치를 살해하고도 다음날 멀쩡한 얼굴로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극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이코패스 두 사람이 만나 더욱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프레드 웨스트가 로즈메리 레체를 만났을 때 둘은 서로를 발견했다는 행운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눈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지요. 1968년 처음 만난 이들은 1972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운 때문에 이후 10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1994년 2월 24일 이 행복한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영국 글러스터의 3층 집에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이웃 사람들은 이들을 성실한 아버지이자 남편,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여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딸 헤더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16살의 헤더는 호련히 사라졌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헤더가 다름 아닌 부모의 집 앞마당에 묻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프레드와 로즈 웨스트는 헤더가 레즈비언의 마약 중독자여서 집을 나간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분명 이름을 바꾸고 매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을 가져온 경찰이 앞마당을 파헤치자 세 구의 인꼴이 나옵니다. 웨스트는 서둘러 실은 실수로 딸을 죽여서 묻었던 것이라고 자백했지만 발견된 세 구의 시신 중 헤더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평범한 부부가 20여 년간 즐겨온 소름 끼치는 공동 취미를 발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프레드, 로즈메리 웨스트. 젊은 시절부터 미성년자 강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 수감되었던 프레드는 로즈메리를 만나기 전인 1967년에서 1968년 이미 두 여성을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정부였던 안나 맥폴은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그에게 당시 아내였던 레나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아기를 가진 안나 맥폴을 살해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 땅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프레드가 근무하던 건설 현장 부근 카페에서 일하던 15살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그녀가 안나 맥폴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지요. 프레드는 버스 정류장에서 소녀를 납치,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희생자였던 두 여성의 실종과 경찰 조사 때문에 프레드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가 등장해 그의 불안을 없애주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도록 고무하게 되지요. 처음 만났을 때 빵 배달부로 일하고 있던 프레드는 27세, 폭력적인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를 두었던 로즈메리 레츠는 15세였습니다. 프레드가 전처 레나와 낳은 딸 아나 마리, 전처의 사생아 샤메인, 그리고 로즈메리와 낳은 첫 딸이자 이후 살해된 헤더는 같이 살게 된 후로 프레드는 갖가지 범죄로 감옥을 왔다 갔다 해야 했고 로즈메리는 프레드가 전처에게서 얻은 딸 아나 마리와 전처가 낳은 사생아 샤메인과 함께 지내며 1970년 17세의 나이로 헤더를 낳았습니다. 애인은 감옥에 있고 귀찮은 애인의 아이에 자신의 아기까지 폭력적이고 폭발적 성격을 가진 17살의 헤더는 샤메인을 폭행하다 살해하게 됩니다. 로즈메리에게 첫 살인이었지만 프레드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돌아온 프레드는 로즈메리가 새 메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로즈를 위해 직접 시체를 처리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미들랜드 로드의 집 부엌 바닥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이 가엾은 소녀의 시체는 이후 20년간 발견되지 않았지요. 살인은 살인을 부르는 법.
이후 딸을 찾으러 온 프레드의 전처 레나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1971년 딸의 행방을 물으러 찾아온 절망적인 어머니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프레드는 그녀의 목을 숨지게 했습니다. 로즈메리가 잡지에 실험 매춘 광고 사진. 그녀가 매춘을 하는 동안 프레드는 종종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부터 커플의 살인은 대담해집니다. 이제 둘이 함께 거리를 다니며 타기 시대의 젊은 여성을 고르곤 했습니다. 프레드는 로즈와 함께 있으면 소녀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차에 올라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외출하는 때면 이웃집의 엘리자베스 에이저스가 베이비시터가 되어줬는데요. 그녀는 이들이 살인할 대상을 사냥하고 다니는 동안 자신에게 아이들을 맡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저스 역시 이후 폭행의 대상이 됩니다. 1972년 로즈는 둘째 딸 매 웨스트를 낳았고 프레드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늘어난 가족이 지내고 로즈의 매춘 장소로 활용할 큰 집을 찾던 두 사람은 크롬웰가 25번지에 정착합니다. 집에는 로즈의 사무실은 물론 방음 처리가 된 고무실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고무실에 갇히게 된 첫 번째 피해자는 놀랍게도 프레드의 딸인 아나마리였습니다. 아나마리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나중에 남편을 만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8살짜리 딸에게 재갈을 물렸고 로즈가 소녀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동안 아버지 프레드가 딸을 강간했습니다. 아나마리는 며칠간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에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도록 때려줄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웨스트 부부가 고문과 살해의 전당으로 삼았던 영국 클러스터 크롬웰가 25번지. 범죄가 밝혀진 뒤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철거됐다고 합니다. 같은 해 1972년 새 베이비시터로 들어온 17세의 캐롤라인 오웬스는 부부의 기묘한 분위기에 위험을 느껴 일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폭행, 강간당하고 협박당한 뒤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웨스트 부부는 자발적 성행위로 강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어이없게도 벌금형만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후 린다 고프라는 또 다른 베이비시터가 이들에게 살해당해 차고 바닥에 묻힙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웨스트 부부는 혐의를 빠져나가고 1973년 셋째 아들 스티븐을 낳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15세의 캐럴 앤 쿠퍼가 역시 두 사람에게 성적 학대와 고문을 당하다 결국 살해되어 이 집에 묻혔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던 웨스트 부부는 절제를 몰랐지요. 아니 절제할 필요가 없었달까요? 고작 한두 달 뒤 여대생 루시 패팅턴이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되어 일주일간 웨스트 부부에게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됩니다. 1974년 1월 프레드는 루시의 시신을 해체하다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죽였지만 여전히 무사했던 두 살인마는 죽음의 놀이를 계속해 나갑니다. 1974년 4월부터 1975년 4월 사이 3명의 10대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웨스트 부부에게 끔찍하게 고문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어이없는 사실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프레드는 여러 차례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는 경찰의 집을 개조할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는군요. 보다 효과적으로 고문하고 파묻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 부부의 고문실은 비어있을 날이 없었습니다. 18세의 셜리 로빈스는 비교적 오래 감금되어 있으면서 로즈와 프레드의 성적 놀이개 역할을 했는데 그녀가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하자 로즈는 가차없이 셜리를 죽입니다. 이후로도 10대 여성들이 이 집으로 끌려 들어왔고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979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오던 프레드의 첫 딸 아나마리가 집을 나가자 이 짐승 같은 아버지는 다른 딸들에게로 손을 뻗쳤다고 합니다. 이때 웨스트 부부 사이에는 6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1986년 두 부부의 첫 딸인 헤더는 어머니의 매질과 아버지의 성폭행에 견디다 못해 친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에게 이 놀라운 일을 얘기했는데 웨스트 부부와 친분이 있었던 이 부모는 설마 하며 헤더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지요. 겉으로 보기에 웨스트 부부는 멀쩡했으니까요. 이들은 프레드에게 헤더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1987년 헤더는 부모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헤더가 집을 나갔다고 말합니다. 프레드는 아들 스티븐에게 정원의 구덩이를 파괴 도와달라고 한 뒤 절단된 헤더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후로도 살인 행각은 계속되었습니다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들의 행운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로즈와 프레드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알리게 됐고 조금씩 웨스트 부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경찰은 크롬웰가 25번지의 수색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포르노그래피와 아동성 학대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됐지만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포기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살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요. 수사가 확대된 데에는 아나 마리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나 마리는 경찰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어린 시절 샤메인의 실종, 그리고 최근 헤더까지 사라진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마침내 희대의 연쇄살인마 부부가 체포됩니다. 20여 년간 정확히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살해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명확히 드러난 케이스만 10명. 프레드가 결혼 전에 죽인 2명을 포함해 12명의 피해자가 밝혀졌지만 경찰에서는 실종으로 처리된 경우도 다수 있으리라 추측했습니다. 이들의 집 마당에서는 9구의 인골이 발굴되었지만 웨스트 부부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살던 미들랜드가 집에서 나머지 한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머치 마클의 들판에서 2구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임금을 만난 포수. 박천의 한 포수가 묘양산에서 사냥을 했다. 묘양산은 큰 산이어서 인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포수가 사슴 한 마리를 보고 거의 잡을 뻔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슴을 잡지 못하고 떠돌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날까지 저물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윗대온 상황에 겁을 먹고 있는데 깎아 세운 듯한 골짜기 가운데 작은 길이 있어 앞으로 몇 리를 나아가니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12칸이 길게 통해 있었는데 한 칸만 주방이었을 뿐 나머지는 문도, 창도, 벽도 없이 길게 통해 있었다. 주방에서는 아름다운 한 여자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포수를 보고도 별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포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자 그 예쁜 여자는 정성스럽게 응대하였다. 포수가 젊은 나이에 치기로 시험 삼아 유혹을 했더니 여자 또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 쉽게 관계를 맺었다. 잠시 후 여자가 저녁밥을 내었는데 반찬은 곰발바닥, 사슴포, 산돼지 고기 등이었다. 포수가 남자는 없느냐고 물어보자 여자는 사냥 나갔다. 라고 대답했다. 4시쯤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자 여자는 바로 뛰어나가 맞이하였다. 포수가 나가보니 거인이 뜰에 서서 등에 지고 온 짐을 땅에 풀어놓고 있었고 그 짐의 크기는 집 한 칸만 했다. 그 사람은 몸도 크고 키도 커서 지붕보다 30m는 더 높이 솟아 있었기에 방 안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거인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하였소. 예,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거인이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컸으므로 방으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부터 서서히 구부려 들어와 그대로 누웠다. 그 누운 길이가 11칸의 방을 모두 채웠다. 그 거인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누운 것은 그의 앉은 키가 대들보보다 높아 몸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인이 포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았지만 잡지는 못하지 않았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어. 포수는 저 거인이 이처럼 신령하고 거대한 데다 내가 지은 죄를 이미 헤아리고 있구나.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거인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 비록 저 여자를 이곳에 두고 있지만 음식을 시중들게 한 것뿐.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다오. 당신이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거인은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오시오. 여자는 명령을 받들어 조금 전 거인이 메고 왔던 큰 돼지 한 마리를 잘라 큰 그릇에 가득 담아내었다. 모두 날고기였고 다른 음식은 없었다. 거인이 고기를 모두 먹고 난 뒤 잠잘 때가 되자 다시 여자에게 말했다. 저 손님과 함께 자시오. 여자가 비록 포수와 함께 누워 있었지만 포수는 의아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밤새 그냥 잠만 잤다.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거인을 보자 그저 사람과 비슷할 뿐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호수의 마음속에서는 별의별 괴이한 생각이 다 떠올랐다. 날이 밝자 그 거인은 누운 채 여자를 불러 말했다. 손님의 밥과 내 밥을 같이 차려오시오. 여자가 명령을 받들어 밥을 준비하여 내왔다. 호수의 것은 밥과 반찬을 익혔으나 거인의 것은 어제처럼 날고기만 그릇 가득 담겨 있었다. 음식을 다 먹자 거인은 긴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마치 긴 이무기가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부터 똑바로 기어 나온 거인은 바깥들에 나와서야 드디어 앉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정말 복이 대단하구려. 그대가 어제 이곳에 온 것 역시 내가 유인했던 것이요. 저 여자는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가시오. 또 내가 모아놓은 호랑이, 표범, 노루, 사슴, 곰, 돼지 등의 가죽은 이곳에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으니 당신에게 주겠소. 그렇지만 당신은 힘이 약하여 많이 짊어질 수 없을 테니 내가 힘을 다해서 운반해 주리다. 거인은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가죽들을 큰 그물에 담아 어깨에 메고 나오더니 말했다.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나보다 먼저 가다가 어느 곳이던 배가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오. 호수가 안주항구에 이르니 그 거인도 산더미 같은 가죽을 등에 짊어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말했다. 이것들을 팔면 당신들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될 거요. 나 또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닷새 후 소를 2마리 잡고 소금을 100석 싸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내가 그때 반드시 다시 오리다. 마침내 포수와 거인은 거기서 작별했다. 포수는 배를 빌려 여자와 가죽을 실었다. 여자는 아내로 삼고 가죽은 팔아서 엄청난 돈을 얻었다. 그 거인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자 역시 모르는 것 같았다. 닷새 뒤 포수는 소를 잡고 소금을 구해서 약속한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역시 거인이 왔는데 지난번처럼 등에 가죽을 쥐고 왔다. 거인은 소는 모두 먹어 치우고 소금 100석은 가죽을 담아온 그물에 넣어 짊어졌는데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거인은 또 닷새 후에 또 소금 100석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고 갔다. 포수는 거인의 말대로 소금을 준비했는데 혹시 소는 거인이 잊어먹고 말하지 않은 것인가 싶어 소 2마리도 잡아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다. 거인은 또 가죽을 등에 잔뜩 짊어지고 왔다. 역시 예전처럼 소금을 그물에 넣어서 가져가다. 잡아온 소를 보고는 보기도 싫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만일 소가 먹고 싶었다면 먼저 내가 말했을 것이요. 이치상 이번에는 당연히 먹지 않아야 하오. 고개를 흔들면서 가는데 포수가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오랜 친구도 아닌데 당신은 나에게 예쁜 아내와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소를 잡아온 것은 비록 당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입 먹어보지도 않고 가십니까? 포수가 또 간청하니 거인이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고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비록 오일의 기한을 늦추더라도 정성을 받아들여야겠구려. 거인이 고기를 다 먹고 가면서 말했다.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요. 좋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부디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하시오. 호수가 다시 거인 앞에 꿇어 앉아 길을 막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상대를 대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마당에 아직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으니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짐승이십니까? 도깨비십니까? 아니면 산신령이십니까? 거인이 말했다. 정해진 법이 있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오. 그대는 내년 단오날에 낙동강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다가 초립을 쓰고 청색 도포를 입은 채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미소년을 만나면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거인은 호련히 가버렸다. 포수는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괴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슬펐다. 집으로 돌아와 가죽을 모두 팔아버리고 드디어 평안도 지방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포수는 다음 해 단오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낙동강 나루터에서 기다렸다. 과연 한 미소년이 보였는데 거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포수는 말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고
그 소년에게 거인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무임금이십니다. 무임금이 물체로 존재하면 다행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보통 천지의 정기가 변화하여 영웅 호걸이 됩니다.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충직하고 국가가 태평하며 백성이 편안하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되지 못한 정기들이 모여서 무임금의 모습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무임금은 깊은 산 골짜기에 몸을 감췄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애군이 나타날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때 소금이 꼭 필요하지요. 무임금이 목숨을 거두면 정기가 우주에 흩어져 수많은 영웅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영웅이 태어나는 것에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가 소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소금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소금은 첫 번째 5일 동안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그 후 두 번째로 5일 동안 소금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약 생고기를 먹으면 5일을 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무임금이 두 번째에 굳이 쇠고기를 사양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중국 삼국시대처럼 영웅호걸들이 넘쳐날 테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은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하군요. 무임금은 당신을 친구로 삼고 덕 있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범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기는 남자는 양기이고 여자는 음기입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자라고 음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양기 중에 음기가 있고 여자에게는 음기 중에 양기가 있어서 그 때문에 교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임금은 완전히 양기만을 가진 신령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관계할 수 없지요. 보수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소년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이 말했다. 내 이름은 정몽주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이후 30년도 되지 않아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럽고 수많은 영웅들이 연달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죽은 무임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이 전란에 시달려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 예사실이었지만 그 포수많은 온 집안이 무사하여 죽은 사람 하나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고려시대 말기의 괴담. 기시성을 대대로 명지상을 배출한 훌륭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시 문종은 기효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 바로 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효는 기시 문종의 17대 가주로 가문을 잘 다스리고 나라시를 잘 맡았습니다. 그런데 재상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우의 손자가 밖에서 놀고 있다가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길래 집안 어른들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밖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 내 몸을 붙들고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손자의 등엔 손바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그 근방을 지나는 사람들을 조사했으나 손자를 해코지한 범인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 또 기호의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게 자고 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웬 남자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그만 혼절을 했고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또 밤이 되면 지붕과 바닥이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지어 놓으면 어느 사이에 그 밥이 뜰에 흩어져 있고 또 밥을 지으면 솥뚜껑은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 밥 대신 똥이 가득 들어 있고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변개를 부리는 귀신의 짓이라고 경계하면 어떤 때는 화분이나 책상이 공중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큰 가마솥 뚜껑이 천정에 붙어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앞들에 있는 채소가 시들어 있어 조사를 해보니 모두 거꾸로 심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 장롱 안에 넣어둔 옷이 모두 나와 천정이나 대들보 위에 늘어져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불이 없는 아궁이에서 불이 갑자기 일어나 그 불을 끄면 불이 문간방에 옮겨붙어 다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호의 아들인 기아루는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업무를 마치고 오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걱정돼서 그 사람의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우의 아들은 살인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내로 변개가 생기자 가문의 사람들은 뭔가 귀신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습니다. 무당이 한참 의식을 하며 영접을 시도하자 무당의 몸이 떨리며 눈이 뒤집혀지며 말하기를 망할 기시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누군데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말이냐. 기우가 소리쳐 묻자 무당에 붙은 원귀가 소름이 끼치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계량이다. 유계량. 유계량은 기우의 외사촌인데 2년 전 우왕을 몰아내려는 역모를 일으키려 하다가 기우의 아버지에게 발각돼서 사형당했었습니다. 이놈. 이놈이 죽을 죄를 지어넣고는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닥쳐라. 너 놈의 아비가 날 배신했거늘. 두고 봐라. 내 너놈들의 피를 말려줄 테다. 이 말을 끝으로 무당은 쓰러지더니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절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떠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기우가 분연히 말하기를 오랫동안 선조들이 살던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황폐하게 하는 것은 자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귀신 따위를 무서워해서야 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집에 남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얼굴에 똥과 오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손자와 여자들이 뭔가에 놀란 듯 기절을 하거나 하인들이 자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우의 꿈에 유계량이 자신의 목을 들고 나타나서는 밤새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기우가 화가 나서 도사나 무당을 불러 유계량의 원귀를 내쫓으랬지만 그때마다 공중에서 그런 게 나한테 통할 것 같으냐? 라며 조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귀를 퇴치시키려고 있었던 기우마저 처음에는 힘으로 버티어 나갔지만 결국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떠났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집은 폐허가 됐는데 그 집에선 밤마다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귀신 소동은 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우왕을 죽이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있어주니깐 행복해. 내가 기억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건 4살 때 초겨울 찬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였어.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몹시 차가웠지만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할머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여긴 매일 오는 공원이니까 분명 금세 찾을 수 있겠지. 그러는 동안은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그네가 흔들리는 건지 모르게 돼 버리지. 난 엄마한테 학대당하면서 컸어. 물을 흘거나 조금이라도 소리내서 걷거나 소리내서 웃었거나 그러면 바로 체벌을 당했어. 엄마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았어. 안전핀으로 찌르거나 한겨울에 찬물 속에 집어넣기도 했어.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기도 하고 등짝이 재떨이가 되기도 하고 밥을 굶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건 일도 아니었지 뭐. 나를 향해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엄마는 즐거운 듯해 보였어. 아빠는 봐도 모른 척했어. 실수해서 혼날 때 아무리 바람하고 차이고 있어도 아빠는 옆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 끝나고 나면 엄마 말 잘 들어라고 할 뿐. 날 구해주는 건 할머니뿐이었어. 맞아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한 이불에서 같이 자줬어. 나를 감싸고 대신 발에 차인 적도 있어. 난 그걸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어. 나 때문에 맞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이젠 내가 싫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숨이 멎어버릴 정도로 무서웠어. 둘이서 방으로 돌아와서는 울면서 할머니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나는 맞아도 되니까 괜찮다며 필사적으로 빌었어. 할머니는 나를 안고 울었어.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이건 아마도 6살 때쯤이었나. 한밤중에 눈이 떠졌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할머니가 없는 거야. 분명 화장실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어.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어쩌면 엄마에게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문 밖의 상태를 살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소리가 안 나게끔 문을 열고 할머니를 찾아 나섰어. 새카맣게 어두운 집안을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걸었어. 걸리면 또 맞을 테니까. 화장실에도 주방에도 거실에도 없었어. 어쩌면 날 버리고 나가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실을 지나 현관에 신발이 있는지 보러 가려고 했어. 근데 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지 커튼이 바람에 움직이는 거야. 밖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 할머니가 있었어. 이쪽을 향해 무표정으로 서 있어. 다행이다, 날 두고 간 게 아니구나. 안심이 되자 너무 기뻐서 커튼을 열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이상해. 평소 할머니랑은 뭔가 달라. 저런 분위기에 할머니는 본 적이 없어. 뭐가 이상한 건지는 바로 알 수 있었어. 할머니는 강아지의 머리를 들고 있었어. 어디선가 잡아온 거겠지. 연한 갈색이었는데 혀가 축 늘어져 있어. 크기는 중간 정도였어. 목을 자르는 건 힘들었겠지. 강아지 머리도 발밑에 뒹굴고 있는 몸통도 할머니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잠시 그렇게 서 있던 할머니는 곧 나른한 듯이 강아지의 몸통과 머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봐선 안 되는 것을 봐 버린 거겠지. 나는 떨면서 이불 속으로 돌아와. 제발 할머니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어. 신 같은 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눈을 뜨자 할머니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싶어 깨우지도 못하고 계속 보고만 있었더니 깨어났어. 잘 잤니? 배고프지? 하며 웃어주는 할머니는 평소의 할머니였어. 다행이다. 안심을 하고는 응, 배고파. 고 대답했어. 할머니한테서 풍기는 옅은 비린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언제부턴가 집안에 여운한 너구리, 개 같은 것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빠도 엄마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만 보이는 거라 생각했어. 하루는 할머니한테 그 일을 말했더니 엄청 기쁜 듯한 얼굴을 했어. 그게 뭘 하고 있든? 라고 물어보길래 있는 그대로 말했지. 아빠랑 엄마한테 착 붙어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둘 다 엄청 상태가 나빠 보인다고. 밤중에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일이 많아졌어. 낮에도 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별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의 몸 상태가 나빠진 뒤로 혼나는 건 확실히 줄어들긴 했는데 왠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것 같아. 라이터 불러 지지고 손바닥에 들어간 연필심은 몇 개나 되는지. 그때쯤부터 할머니는 현관으로 들락거리지 말라고 했어.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가 시킨 일인걸. 할머니와 나는 뒷문 쪽에 구두를 놓고 그 문으로만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게 됐어. 집안에 비린내가 가득해졌어. 특히 아빠랑 엄마한테서 심한 냄새가 났어. 둘 다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점점 옷차림에 신경도 안 쓰게 됐어. 긴 손톱에 때가 시커멓게 꼈어. 옷도 뭔가 더러웠고 젓가락을 쓰지도 않아. 아빠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서 뒤에서 살짝 다가가 봤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 아빠는 심한 냄새가 났어. 그게 짐승의 냄새인지 아빠 속옷에 쌓인 배설물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러 공중에다 부엌칼을 휘둘러. 그러고 보니 최근엔 혼난 적이 없네. 더 이상 엄마한텐 내가 안 보이는 거겠지? 7살 때 시청이랑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어. 할머니는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모두가 돌아가자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 나도 웃었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랑 둘뿐이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 13살 때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말았어. 집안에 있던 짐승들은 전부 할머니한테 붙어 있었어. 그걸 말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분명 되돌려 받은 걸 거라고 중얼거렸어. 그 뒤로 2년. 치매로 천천히 어린애가 돼가던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 온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습진과 두드러기가 퍼져 긁고 또 급대가 죽었어.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두드러기로 인해 목이 부은 질식사래. 원인 불명의 습진과 두드러기는 동물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 동물은 기른 적도 없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 나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변함없이 뒷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어. 동물들의 모습도 마치 짐승같이 되어버린 할머니의 모습도 보여.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분명 날 위해 생각한 일일 거야. 어떠한 모습이 됐든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5번째 이야기. 무서웠던 친구.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워낙 시골이라서 반이 한 개뿐이고
6학년까지 겨우 100명이 넘을까 말까 한패했었죠. 제가 2학년 때 같은 학년의 진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이제 겨우 1년 정도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이 친구는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는 명랑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유욕이 참 강했었습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우선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무지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적에는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좀 했었는데 자기가 딴 건 꼭 챙기면서 잃어버린 건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참 많이 싸웠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기가 마음에 든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 싫어했고 괜히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무서운 것을 보면 꼭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했고 자기의 장난감이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때도 꼭 이불 속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격리되어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설령 그 사람을 찾는 존재가 귀신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옆에 작은 담요를 껴안고 갔으며 어린애들끼리 근처 동굴담험을 할 때도 이 녀석만은 이불을 옆에 꼭 끼고 나타나더라고요. 2학년 겨울방학이 될 무렵에 이 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알까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아버님과 어머님이 포터를 타고 한 짐 가득 실어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뒤에 이 친구가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그 친구를 비롯해서 그 친구의 부모님도 마을에서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살던 집만이 덩그러니 마을 귀퉁이에 서 있을 뿐이었죠. 겨울방학 도중이었으니 아마도 1월 중순쯤 되었을 것 같네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며 놀다가 우연히 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들은 진구가 이사를 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한동안 마을에 나타나질 않으니 먼 친척 집에 잠시가 있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추워서 밖에 있기도 무섭고 아직 강가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스케이트는 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구 집에 가서 이 녀석이 돌아왔나 안 왔나 한번 살펴보러 가기로 했어요. 진구 집 앞에서 진구야 놀자를 열댓 번 외치고 난 후 그제야 우리들은 진구네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 느낌부터가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그 당시 진구의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약간은 서늘하고 냉랭한 느낌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란 것을 확신한 후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들만의 영원한 아지트라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금세 털어버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생겼다는 생각에 많이 들떴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동굴을 탐험하듯이 우리들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다락방과 창고를 이리저리 탐험하기 시작했죠. 몇 번 와본 경험이 있는 친구의 방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코를 쓰라리게 만드는 쾌쾌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나올 정도인 걸 보니 어지간히도 냄새가 지독했었던 것 같네요. 마치 암모니아 냄새 같기도 하고 푹 삭힌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비롯한 어린 놈들은 용감하게 문들 박차고 들어갔지요. 왠지 이 냄새에 굴복하기에는 우리의 모험이 너무나도 위대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홍내영이 문을 열고 제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뛰어들었죠. 생각과는 다르게 방 안은 무지 깨끗했었어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책상은 그대로 있고 작은 장롱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구석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포개져 있고 그 옆에는 공책과 필통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서 책상 밑을 봤는데 그 밑에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항상 들고 다니던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옆으론 살짝 시커먼 액체가 고여있고 희귀한 냄새도 거기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자 저를 비롯한 것 없는 초등학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왜 그리 호기심이 왕성했던 걸까요? 왜 하필 그 이불 쪼가리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물을 열어 젖힌 한 살 위의 형이 또다시 막대기로 이불을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올리니 뭔가 시커먼 털 뭉치가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녀석까지 합심해서 이불을 젖히고 박스를 열어 젖히듯이 사방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명씩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불 안에는 로봇 장난감 몇 개, 불어남기는 딱지, 구슬 여러 개, 만화책 여러 권, 지폐 몇 장 그리고 새끼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병아리 3마리, 기타 여러 잡동사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는 몇 달 전에 우리 집 대꾸가 난 강아지더라고요.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사라졌길래 산짐승이 물어갔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구의 이불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럽고 역겨워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로봇 장난감 중 하나는 다른 제 친구가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친구를 도둑놈이라고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장난감과 구슬을 씻어서 다시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만 했었죠. 친구는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요. 가끔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무서웠던 점은 동물들의 사체에서 정확히 목 부분에만 칼질을 해놨더라고요. 목에만 피가 굳어져서 새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그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병아리를 이불 속에 두었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죽인 거겠죠. 움직이지 않게 해서 이불 안에만 두면 아무도 이 소중한 보물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철없는 어린 나이에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가끔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